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돈 욕심과 바람기로 똘똘 뭉친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문에 겪게 된 기막히고 어이없는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성과 상식이란 수준을 벗어나 버렸죠. 이곳을 알고 난 뒤에 자주 들리면서 여러 사연들을 보았지만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만큼 납득이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하네요.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 생각해도 꿈을 꾼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몸으로 겪어가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죠.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을 제때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고지서를 나눠줄 때면 저는 풀이 죽어서 집에 와야만 했고 고지서를 본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곤 하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1년간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와 알바를 항상 병행해야 해서 고달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저희 엄마가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돈 문제로 약을 먹지 않고 버텼거든요. 몇 년이 지나자 망쳤고 다른 장기들도 차례로 제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병원을 찾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서 제가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들어간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저희 남편은 유독 말이 없고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네요. 처음 입사 후 배치된 부서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다들 반갑게 웃으면서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이야,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신입이야? 철진 씨가 드디어 막내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네?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2년 만에 처음으로 신입 직원이 들어온 것 같더군요. 그더라 직속 선배인 남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혜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신입이 그러면 최소한 통성명을 하면서 악수라도 청할 텐데 제 남편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웃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나 싶었는데 다른 여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철진 씨, 원래 말이 없어. 누가 말 걸어도 딱 필요한 말만 하거든. 난 처음에 벙어리인 줄 알았다니까. 여직원들은 과묵하고 내성적인 남편을 두고 목석 같다고 하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는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남자보다 눈길이 갔습니다. 남편처럼 진중하고 입이 무거운 남자가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에 손이 익었고 남편과 같이 업무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할 때 유난히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도 손발이 척척 잘 맞았죠.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에 좀처럼 웃지 않던 남편도 저와 업무를 할 때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곤 하였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이 일을 할 때면 왠지 마음이 편해졌고요. 그러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손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남편이 쓴 편지더군요. 저를 향한 남편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서 편지를 읽으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다른 여직원이 등 뒤에서 편지를 훔쳐봤더라고요.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러브레터 아니야? 세상에 8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걸로 사랑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민망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여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남편에게 정성을 들인 답장 편지를 썼죠. 편지 내용은 저와 사귀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저도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다른 직원들도 알아보는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교제 중인 커플이라고 말하면 다 저희를 지목할 정도로 오래 사귀었죠. 2년 정도 교제하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저의 환상이 박살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욕심이 유난히 많았는데 제가 가진 것 없는 고아라는 걸 알자 엄청나게 무시했는데요. 뭐? 집안에 단 한 푼도 없어? 너는 길거리에 나가면 널려있는 게 여자들인데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애를 데리고 온 거냐? 세상에, 제대로 된 혼수 받을 생각은 아예 접어야겠구나. 아휴,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첫 대면부터 저를 대놓고 구박해서 기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극성맞은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희들은 결혼을 했고 분가를 해서 살게 되었죠. 결혼 후에 느끼게 된 거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시어머니와 있으면 말이 더 없어졌어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죠. 그에 비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수다스러울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자주 들리셨는데 그때마다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으셨어요. 얘야,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살림은 아예 안 하는 거니? 집이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게 뭐냐? 죄송해요. 요즘 일이 바빠서 청소를 제대로 못했어요. 여자가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말이 되니? 빨래는 잔뜩 처박아 놓고 뭐 하는 거냐? 이따위로 살림할 거면 당장 직장 때려치워. 시어머니는 기숙사의 노처녀 사감처럼 저를 쥐잡듯이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와도 시어머니가 언제 들이닥쳐서 검열을 할지 몰라서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님이 맨날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피곤해 죽겠어. 당신이 오지 말라고 말해봐. 그리고 당신은 왜 집에 오면 말을 안 해? 어머님하고는 완전 딴판이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야. 엄마나 해주가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흘려들어. 당신은 나만 믿고 살면 돼. 당신은 옆에서 듣고만 있으면서 뭘 믿고 살라는 거야? 당신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야 내가 숨쉬고 살지. 남편은 결혼 후 손아래 시누이까지 저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했지만 바람을 피우다 이혼을 당하고 친정으로 쫓겨나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시누이 덕분에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털어서 위자료를 물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제게 미운 시누이 노릇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악질이었죠.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도 1년이 지난 뒤 저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00일을 넘길 무렵부터 남편이 부산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나 주말 부부 신세가 되어버렸죠. 신혼이었지만 회사 일이 먼저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시기를 좀 미룰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육아하면서 내가 일을 어떻게 다 해. 당신이 있어야 직장도 다니지. 나 이제 회사로 복귀하지 말라는 말이야? 좀 나중에 발령 갈 수는 없을까? 나도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지. 이번에 발령 가면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올라올 거야. 내가 없어도 성진이 잘 돌보고 당신도 몸 조심하고 잘 지내. 결국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자 신이 난 건 시누이였어요.
그전에는 집에 와도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시댁으로 가곤 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와서 저를 몸종처럼 부리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처럼 자고 가는 일도 다반사였죠. 게다가 주말이면 친구들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파티를 한다면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어처구니 없었지만 싫은 소리를 했다가는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일러바칠 게 뻔해서 꾹 참았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닮아서 남자들이 혹할 정도로 얼굴이 반반한 편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유부녀였을 때도 바람을 피웠는데 이제는 걸릴 것 없는 돌싱이니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여러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시누이는 저희 집을 모텔로 착각했는지 저와 아들이 있는데도 방 안에서 낄낄거리며 낯뜨거운 짓거리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인기척을 내도 그딴 짓을 서슴없이 해서 결국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혜주야, 어린 조카가 있는데 무슨 짓이야.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상관 안 하는데 지금 남자랑 놀 생각이면 모텔로 가. 언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오빠가 집에 없으니까 허전해서 나한테 심술 부리는 거야? 그럼 언니도 남자 만나. 뭐? 나보고 바람피라는 거야? 그러라고. 설마 오빠한테 다 말하려고? 그럼 내가 먼저 선수 쳐야겠다. 오빠 와이프가 바람피고 있어요. 라고. 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마음대로 남자들 데려온 건 너잖아. 그럼 무릎이라도 꿇어봐. 지금 무릎 꿇고 빌면 오빠한테 말 안 할게. 내가 무릎 꿇을 것 같아? 네가 말한다고 우리 남편이 믿을 것 같아? 믿게 만들면 되지. 내가 요즘 어떤 남자를 만나는 줄 알아? 엄청난 돈줄을 만나고 있거든. 재산이 무려 200억이래. 요즘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알지? 기다려봐. 없는 죄도 만들어줄게.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도 시누이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진짜로 남편에게 제가 바람피고 있다고 말하려고 하길래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시누이가 절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든 증거를 만들어내서 복수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진짜로 돈줄이라는 남자를 데려와서 재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시누이의 재혼남은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동창회에 갔다가 그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버지 뻘되는 자기 동창과 재혼하겠다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떠나가라 미친년이라고 욕을 퍼붓더라고요. 뭐? 네가 누구랑 결혼을 한다고? 네가 미쳐도 아주 더럽게 미쳤구나. 어디 남자가 없어서 애비뻘되는 늙은이하고 재혼을 하려고 들어. 엄마, 이거 놓고 내 말 좀 들어봐. 다 이유가 있다고. 머리채를 잡힌 시누이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뺨을 때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듣기 싫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놓기 전에 그 남자와 재혼하겠다는 생각은 당장 집어치워. 정신 나간 딸년 때문에 내 동창을 사위로 들일 생각 없다.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란 말이야? 엄마, 그 남자 재산이 얼만지 알아? 자그마치 200억이 넘는다고.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시누이 말을 들어주지 않자 시누이가 결국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뭐? 200억? 그게 정말이야?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 그렇다니까. 내가 직접 이 두 눈으로 봤다고. 빌딩도 몇 채 있고 통장에 있는 돈도 어마어마했어. 그런 사람이 널 좋아한다고? 너랑 결혼한대? 진심으로? 시어머니는 시누이 재혼 상대의 재산이 200억이란 말에 봉잡았다고 자기 일처럼 좋아라 했어요. 시어머니와 동창들은 재혼남이 별 볼 일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 남자는 자기가 하는 사업과 재산을 숨겨왔던 거죠. 엄청난 재력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어머니 같은 동창들이 빌붙으려고 들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걔는 왜 그런 걸 숨기고 있었대? 어쩌다 내 동창을 만나게 된 거야? 응?
어디서 만났어? 이혼하고 집에서 노는 것도 실증나서 대학 선배한테 일자리 부탁했더니 자기 회사 비서실에서 일해보라고 추천해줬어. 신우이의 대학 선배가 재혼남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우이가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하자 신우이가 예뻐서 비서 자리를 추천해줬나 보죠. 역시나 신우이를 비서로 맞은 재혼남은 곱상한 외모에 반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우이에게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어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재산이 200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가 돈에 홀라당 넘어가 적극적으로 대쉬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재혼남이 신우이에게 푹 빠져서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재력가와 결혼한다는 소식만으로 두 모녀는 마치 자기들이 200억대 자산가가 된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죠. 신우이가 그 남자와 재혼한 후에 시어머니는 동창이자 사위인 신우이 재혼남을 찾아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비굴하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수야, 우리가 이런 희한한 관계로 엮인 것도 인연인데 모른 척 할 수 있니? 20억만 해주한테 해주라. 우리 집안에 빚이 좀 있어서 어려워. 그러니까 좀 도와줘. 결혼할 때는 빚 이야기 없었잖아. 순영아, 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사이가 아주 곤란해져. 앞으로 한 번만 더 돈 이야기 꺼내면 네 딸하고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당연히 재혼남은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재혼남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재혼남은 시어머니를 만나주지 않았지만 재혼남은 집에서 신우이의 돈 타령을 듣고 사는 것 같았죠. 아버지 뻘인 남자와 재혼을 결심한 신우이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기에 두 모녀는 재혼남의 돈을 빼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전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신우이가 재혼남 몰래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와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재혼남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혜주야, 네가 웬일로 남자를 안 만나니? 정수가 나이가 있다 보니 반밀은 제대로 안 될 텐데 무슨 재미로 살고 있어? 엄마는 걱정도 팔자야. 내가 그 늑다리하고 재미 보려고 결혼한 줄 알아? 재미는 다른 놈하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신우이는 내연남이 있다는 말을 주저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재혼남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재미는 젊은 내연남과 보고 재혼남은 그저 돈을 가져가는 스폰서에 불과했던 겁니다. 더 웃긴 건 시어머니가 자기 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신우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도 모자라 들키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요령까지 전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외도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줄곧 몰래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지만 끝내 시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눈에 띄는 외모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남자들이 늘 꼬였는데 시아버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구애한 탓에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 결혼하고 얌전한 척 지냈던 거죠. 하지만 처녀 시절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 몰래 여러 남자와 어울리면서 바람을 피웠지만 순진한 시아버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해요. 착하고 순진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께서 출장을 가신다고 하자 내연남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출장이 취소됐다면서 들이닥쳤다고 하죠. 꼼짝없이 불륜 현장을 들켰지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둘러댔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 출장 안 가고 집에는 웬일이야? 응, 출장이 연기됐어. 어휴, 더워라.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일단 나는 씻고 올게.
시아버지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고 욕실에 가려고 하자 깜짝 놀란 시어머니께서 급히 앞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욕실에 내연남이 숨어 있었거든요. 안 돼. 지금은 손님이 와 있어. 지금 큰일 보고 있대. 갑자기 손님? 누군데? 내 친구야. 약속하고 온 건 아닌데 갑자기 찾아와서 나도 놀랐어.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께서 친구가 놀러왔다고 둘러댔고 나오라고 욕실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욕실에서 내연남이 나와서 시아버지께 인사를 했다고 하죠. 당연히 여자친구일 거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는 놀랐지만 시어머니가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이 근처를 지나가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고 가려고 잠깐 들렀다는 어이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도 있는 친구라는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남자 동창을 정중하게 배웅해줬다고 하네요.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와서 샤워를 한 남자 동창을 말이죠. 그런 낯뜨거운 과거를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제가 다 창피했습니다. 시누이의 바람기는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아내의 불륜을 까맣게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게 아직도 분하네요. 어쩌면 그게 더 속편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몇 달 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짓을 보고 시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복수를 하길 바랬습니다. 엄마, 빅뉴스야. 다음 주에 그이가 2달 동안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네? 그래? 오히려 잘 됐네. 그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버리자. 저번에 말한 거 있지? 내가 생각을 바꿔봤는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동안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해도 통하지 않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계획을 바꿔서 재혼남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시누이는 재혼남 몰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를 매수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재혼남이 미국으로 출국 간 사이에 서류를 위조하고 매수해놓은 펀드 매니저와 함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도망을 갈 엄청난 음모를 꾸몄던 거죠. 그리고 재혼남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자 두 모녀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 뒤에 제가 재혼남과 같이 시댁에 나타나서 두 모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두 분 다 모르셨죠? 사실 이 분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던져놓으니까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그 사진을 주워서 보더군요. 그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저씨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본 두 모녀가 사색이 되더니 입도 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저씨는 모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시장 뒷골목에 싸구려 월세방이 모여있는 빈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단짝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고 아저씨는 아는 선배 밑에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느라 연락이 뜸해지셨죠.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저를 낳은 뒤에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아저씨는 바로 달려와서 경황이 없는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장례 준비를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수시로 저희 집에 들러서 엄마와 저를 챙겨주셨고 저의 후견인을 자처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 친구분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냈던 겁니다. 아저씨는 집에 들릴 때면 엄마에게 항상 돈을 줬습니다. 엄마는 패기치기 싫어서 거절했지만 아저씨는 억지로 엄마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재수씨, 거절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제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많이 못 드리지만 꼭 성공해서 나중에 재수씨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저씨는 엄마가 고마워할 만큼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를 데리고 공원에도 갔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곤 하셨거든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아저씨와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저씨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엄마의 장례식 날 아저씨가 고아가 된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만난 아저씨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신 것 같았고 옷도 세련돼서 한눈에 봐도 붓티가 줄줄 흘렀죠. 정혜야,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진작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내가 서둘러 자리를 잡느라 늦었다. 아저씨가 너 도와줄 능력은 되니까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어떠니? 아저씨는 저와 연락이 끊어질 무렵부터 같이 장사를 하던 선배 밑에서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노력한 끝에 사업가로 성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인 저를 양녀로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나랑 사는 게 부담스러우면 나랑 같이 살 필요 없어. 법적으로 너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면 내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마. 도와주신다는 마음은 정말 고마웠지만 진짜로 돈을 다 대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래주시면 열심히 살겠다고 하니까 아저씨는 등록금을 벌려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도움들을 쭉 거절해왔죠. 친가나 외가 쪽도 아닌 완전한 남이 저를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어요. 언젠가 다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저씨를 만날 때마다 마음만 받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저씨,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 인생이 망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고 싶어요. 정말 기특하고 장하구나. 내 도움이 부담스럽더라도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아저씨가 도와줄게. 그 말과 함께 명함을 주고 아저씨는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죠. 저는 고민하다가 아저씨가 준 명함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저씨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일을 하는 생활을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한두 달에 한 번씩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아저씨가 보내는 격려의 편지였어요. 물론 편지와 함께 얼마간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어서 그냥 고맙게 썼었죠. 그러다 시누이가 재혼 상견례를 할 때 아저씨를 1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서로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삼촌의 눈을 피했어요. 물론 저는 속으로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몰래 아저씨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먼저 화장실을 다녀오는 제 팔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혜야, 너 나 못 알아보겠니? 네가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잖아. 이제 정혜 너도 가정을 잃었구나. 늦었지만 축하한다. 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봤어야 하는 건데. 아저씨는 제가 못 알아봤다고 서운해하는 것보다 어느새 다 커서 애엄마가 된 저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저는 저희들의 관계를 시댁 식구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자고 하고 나중에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아저씨도 이유를 궁금해하셨지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저희들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두 모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아저씨에 대해 막말을 했고 시누이는 자신의 불륜을 신이 나서 까발렸던 거예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저씨의 펀드 매니저를 매수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전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까지 다 말했던 겁니다. 저는 그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아저씨가 큰 낭패를 볼 거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대화를 모두 녹음해뒀습니다. 제가 그 증거들을 들이밀자 그 인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하라는 대로 한 거다. 나는 인연한테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어떻게 남편을 배신하고 재산을 빼앗을 생각을 하냐고. 엄마, 미쳤어? 엄마가 언제 그랬어? 엄마 목소리 녹음된 거 안 들려? 엄마가 얼른 하자고 부추겼잖아.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이 애미를 감방 보낼 셈이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럼 딸을 감방에 보내려고? 이 노인네가 치매 걸렸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신우이가 분에 차서 시어머니를 치매 노인 취급한 것도 모자라 욕짓거리를 내뱉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신우이에게 쌍욕을 하더니 갑자기 신우이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뭐 어쩌고 저째? 내가 너 같은 것을 배 아파서 낳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차라리 낳지 말걸. 자식 잘못 낳아서 깜빵 가게 생겼잖아. 책임져. 책임지라고. 뭘 책임져? 엄마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괜찮다며 아무도 모를 거라며. 네가 멍청하게 나불대서 그런 거 아니야. 난 평생을 바람펴도 안 걸렸어. 너만 아니었으면 안 걸렸다고. 자랑이다. 바람핀 게 자랑이라고. 그래,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남자한테 정착 못한 것도 엄마 탓이네. 피가 더러워서 그랬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네가 바람핀 게 내 잘못이라고? 그래, 다 내 잘못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신우이를 때리고 발로 차는데 신우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모녀지간이 주먹질하고 쥐어뜯는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죠. 저희가 부른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자기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면서 돈을 빼돌리려고 한 신우이를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쌍욕하면서 부모 팰 때는 언제고 용서해달라고? 네가 돈에 미쳐서 정신이 나갔구나. 너 같은 년은 제대로 혼쭐 나봐야 해. 너 고소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만들어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오빠, 고수라니.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나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이러기 있어?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 엄마가 날 조종한 거라고. 조종? 네 목소리 녹음된 건 어떻게 할 건데? 나 몰래 재산 빼돌리자고 한 목소리 딱 네 목소리 아니야? 조작된 거야. 이건 아니야. 엄마 목소리라고. 다시 잘 들어봐. 어? 조작되긴 개뿔. 달라붙지 마. 너랑 다시 잘해볼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저씨가 그날 바로 신우이에게 거액의 이혼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했고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신우이가 바람을 피웠다가 또 이혼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올라왔죠. 그러자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도와달라고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철진아, 잘 왔다.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이제 오니? 우리 딸이랑 결혼한다는 놈이 날 감옥에 넣어버린다고 하더라.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진짜 깜빵 가게 생겼다. 제발 엄마 좀 살려줘.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할 말이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나는 쭉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엄마와 동생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 남편은 지금껏 아내인 제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속에 꽁꽁 숨겨두고 있던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여러 남자를 문란하게 만나면서 시아버지를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말하지 않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시아버지에게 모두 말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셔서 말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렸다고 하죠. 그때부터 남편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입까지 같이 닫아버려서 말수가 줄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꾸만 찾아오자 자원에서 부산에 있는 지사로 내려갔다고 해요. 자기 엄마와 여동생으로부터 벗어나서 몇 년 동안 지방에서 자리를 잡으면 저와 아들을 데려갈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한 번도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냥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야. 부모 노릇을 해야 부모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난처할 때 나를 부를 수 있어? 아들, 나는 그게 아니라 외로워서 그랬어. 네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네 아버지 그렇게 정직한 사람 아니었다. 네 아버지도 바람 폈어. 바람 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바람 필 사람 아니에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가 이 두 눈으로 봐버렸다고. 저도 엄마가 바람 핀 거 직접 봤는데 어떡하죠? 두 눈으로 봐버려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엄마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히히덕거리는 거 잊을 수가 없다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누이에게도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혜주, 너도 잘 들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앞으로는 얼굴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해. 위자료를 물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네 얼굴 보면서 살 수가 없어. 뭐?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 원래 아니랬잖아. 전현 때문에 그래? 제가 도대체 뭐라 했길래 그래? 오빠가 지금 나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 그렇게 나쁜 년 아니야. 나쁜 년 아니라고. 그래, 너 안 나빠. 안 나쁘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다 지긋지긋하다.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 계속 소리 지르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편의 단호하고 싸늘한 말에 두 모녀는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안 사람들은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달이 건너서 들은 말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시어머니는 겨우 구속이 되는 건 면했지만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서 3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아저씨에게 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돈이 있어야죠. 딱 봐도 둘은 위자료와 벌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평생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와 아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멀리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주말에 잠깐 여기로 오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에 계속 있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생각나고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사 가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아저씨께 연락을 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아저씨는 저희 부부에게 아주 좋은 전원주택을 하나 사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이미 샀으니 받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정혜 너 아니었으면 전 재산을 그 여자들한테 빼앗길 뻔했어. 네 덕분에 내 재산을 지키게 되었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아.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귀한 걸. 그래서 10억짜리 별장이 생기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가족이 사둘 곳은 따로 봐놔서 아저씨가 사준 집은 콧바람 쐴 때 오기로 했어요. 아저씨는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전원주택으로 와서 텃밭도 가꾸고 여유 있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연을 끊어서 그런지 얼굴빛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제 옆에서 조잘조잘 떠드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게 다 아저씨 덕분이겠죠. 그때 이후로 아저씨와 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명절 때마다 찾아뵈려고 합니다. 부모님처럼 안부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하시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문자는 드리고 있으니 조만간 맛있게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드려야겠죠. 여기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 인생에 제가 낄 날이 없었으면 하네요. 여러분은 부디 이런 복잡한 일 없이 무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